영업이익률이 87%나 돼요. 부러워.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예.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저희 아스쇼는요. 밥을 먹을 때 봐도 좋고 후식을 먹을 때 봐도 좋고 광화문에 달릴 때 봐도 좋고 무엇보다도 반신욕을 할 때 보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머리도 똑똑해지는 아주 좋은 저희 방송 아스쇼입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뭐지? 아메리카노 먹을 때도 이게 마시면서 들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별히 아메리카노인 이유는 디카페인으로 먹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뭐지? 제가 디카페인을 좋아하는데 오케이. 이게 그 디카페인 먹으면 이게 야근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저 요즘 만나면은 이제 방송 얘기를 하는데 왜 항상 야근할 때 보면 좋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냐? 아웃스탠딩 기자도 그렇게 야근 매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제가 3명한테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스타트업 씬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느 때나 유익한 방송 저희 아스쇼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드릴 게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몇 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로 저희가 신규 영상 3일 이후까지 3일 이전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댓글 달아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아웃스탠딩을 접하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나 PPL을 적극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help@outstanding.kr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악플에는 이거를 드리지 않고 있죠. 너무 심하지 않은데 약간 심하거든. 괜찮은데 비판적인 댓글은 괜찮지만 멘탈 털리는 거는 저희가 생각보다 마상을 잘 다들 입어서 귀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2달 넘었죠. 기업들의 실적 2022년도 실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저희가 굉장한 기업을 딱 하나 정해서 아주 깊게 들여다볼 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다룰 기업도 엄청 대단하지만 또 오늘 출연할 기자분도 엄청 대단하시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희들 중에서 가장 뭐 높은 수준으로 글쓰기를 하신다. 나 인정하겠어요. 거의 뭐 아트에 가깝다 기사가.라고 이렇게 주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 VC나 아니면 뭐 자본인 시장, 뭐 기타 뭐 서비스도 좀 다루시고요. 이거를 그 담당하신 분이 조혜리 기자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혜리 기자입니다. 일단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약간 민망한데 일단 접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팩트고요. 저희 뭐 전문직필이 생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 뭐 다룰 주제가 어떤 건가요? 오늘은 그 두나무라는 기업과 그 두나무에 투자한 VC들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간 두나무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 코인 열풍이 꺼지면서 최근에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두나무뿐 아니라 두나무에 투자한 투자사들의 실적도 되게 흥미로운 변화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나무가 업비트의 운영 회사죠. 맞습니다. 그 암호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이기도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두나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이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이고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뭐 이북 아니면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이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의외인데 창업 스토리가 재밌어가지고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나무의 창업자인 송치영 대표는 원래 컴공과 출신이고요. 2년 동안 아이템 8개를 짧게 실험을 해보고 나서 그중에서 잘 될 것 같은 거에 올인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1년 동안 아이템 6개가 죄다 실패를 쭉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창업자가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니까 VC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생존은 했고 그 덕분에 증권 플러스 4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결과를 냅니다. 근데 업비트를 낸 거는 설립 이후 5년 차인 2017년이었어요. 이때부터 코인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업비트는 사실 다른 플레이어들에 비하면 좀 시장에 늦게 뛰어든 후발주자였어요. 그럼에도 그간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지 그 시장 1위인 빗썸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는 데 좀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조 원대의 막 매출을 내고 기업 가치를 20조까지 찍으면서 약간 테크 자이언트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놀라웠었어요. 왜냐면 왜요? 그때 1등 회사가 빗썸이었잖아요. 네. 근데 업비트가 되게 급조하듯이 서비스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내놓았거든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뭐 시간 좀 걸렸을 수도 있는데 순식간에 리딩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장을. 그래서 다들 굉장히 의아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증권 플러스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걸 거의 뭐 사실 구조는 다 똑같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 주식 거래소랑 그 가상자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뭐랄까 서비스 개발력이라든지 리더십이 대단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네,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그런데 사실은 두나무가 2022년에 사실 매출형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전년 맞습니다. 대비해서.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2022년부터 그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그 2022년 실적은 당연하게도 크게 떨어졌고요. 전년도의 매출이 3조 7천억이었는데 이건 1조 2천억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3조 2천억이었는데 8천억으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 열풍이 종식됐기 때문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서 투심이 되게 많이 위축됐고 가상자산 업계에도 악재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테라루나 사태 이런 게 있었고 FTX 사태 같은 것들도 터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상자산 거래량이 되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력 감축도 하고 있다고 해요. 코인베이스라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는 올해 1월에 인원을 20% 줄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른 곳도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똑같아요. 두나무의 다른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 실적이 다 떨어졌는데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두나무 외에도 빗썸, 코인원, 코빗을 꼽아요. 근데 이 나머지 거래소들도 다 매출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 정도로 되게 크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가상자산 업계는 스타트업 업계를 다 통틀어도 2022년 매출이 되게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에 속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그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거래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두나무도 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간 두나무의 실적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흥망성쇠와 흐름을 똑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말을 좀 다시 이야기하자면 가상 시장이 핫하고 거래량이 많으면 이제 두나무도 동반 성장을 하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확 꺼지고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반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한번 자세히 짚어볼게요. 두나무가 업비트를 내놓은 게 2017년이었는데요. 이때는 용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빠르게 잘 안착해서 2천억 수준의 매출을 냈고요. 2018년에는 코인 열풍이 사실 사그라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매출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5천억으로. 근데 이건 시장 1위 사업자의 파워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2019년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1,400억 수준으로 확 매출이 줄어듭니다. 크립토 윈터였죠. 그런데 2020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코로나 시국도 됐고 뭐 시장에 유동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 올랐고요. 2021년에는 정말 전반적으로 상황이 다 좋았죠. 그래서 정말 매출이 폭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무려 3조 7천억, 영업이익은 3조 2천억을 찍고요. 영업이익률이 87%나 돼요. 부러워.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때 매출은 거의 사실 탈스타트업급이라고 부를 그러네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IT 업계 투톱인 거의 네이버, 카카오와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이버, 카카오의 2021년 매출이 6조 원대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것 같고 심지어 영업이익으로는 두 회사를 압도합니다. 2021년에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두나무가 네이버, 카카오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던 해예요, 이때가. 예. 그래서 엄청난 실적을 거뒀고, 근데 2022년에는 뭐 시장 유동성이 줄고 가상자산 악재가 겹치면서 크립토 윈터가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실적이 모두 크게 줄어서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너무 부럽기는 한데. 근데 이러면 사실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직격타를 맞고 막 그냥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두나무나 뭐 다른 데 입장에서도 거래소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도 좀 수익을 내는 거를 좀 어떻게든 좀 추가를 하려고 엄청 많이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 전에도 다른 사업을 사실 하고 있었던 곳이고요. 업비트를 낸 다음에도 끊임없이 다른 수익 모델을 발굴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2014년에 업비트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서비스가 증권 플러스죠. 이건 지금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정보를 뭐 제공하고 또 거래도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걸 따로 내놔서 특히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는 뭐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록, NFT 거래소인 업비트 NFT 이런 게 있고요. 좀 재밌는 거는 하이브랑 같이 만든 합작법인 레벨스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NFT랑 엔터 사업을 결합한 걸 하기 위한 곳이고요. 뭐 디지털 카드 형태로 아티스트의 사진과 영상을 거래할 수 있는 모먼티카라는 NF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도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나무 앤 파트너스, 여기는 VC예요. 여기를 통해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나무 투자 1임, 여기서는 투자 1임 플랫폼인 맵플러스, 그리고 람다 256에서는 블록체인 개발 서비스인 루니버스, 그리고 코드박스에서는 증권 관리 서비스인 주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금융, 핀테크 이런 속성을 띠고 있는 사업들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딱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영업 손실을 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아직 두나무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꼽을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매출 비중 중에서도 거래 수수료가 97%나 되니까 아직도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인지 좀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부동산 사업에 발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2021년에 강남 삼성동 부동산에 부동산을 사는데 한 3천억 원 정도를 들였고요. 2022년에는 부동산 투자 펀드를 통해서 한 3,800억 원어치의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하나를 통해서는 48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뭐 가상자산만큼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닌데 좀 두나무도 보다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본업인 그 암호화폐 거래업은 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자회사들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뭐랄까 위기설이 나올 만한지 그건 그 정도는 아닌 건지. 네, 위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 상태가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만 일단 3조 원이 넘으니까 사실 고간이 정말 풍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입금이 몇 천억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었고요. 좀 안정적인 회수가 그래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폭락했다고 말씀드린 2022년 실적도 두나무의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1조 원대 매출에다가 영업이익도 65%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2021년을 예외적인 실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되게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3월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90%나 된다고 하고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라이벌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고팍스라는 거래소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바이낸스가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좀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까지 진출하기는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두나무가 근데 독점 기업이 될 것 같은데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총알도 충분하고 업계 입지도 되게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사업을 좀 실험할 여지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위기를 논하는 건 많이 일러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더라도 뭐 저희가 감히 뭐 두나무를 걱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하나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죠? 보통 코인 사업자들이 돈을 벌면 이상한 사고가 터져요. 뭐 연예인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창업자가 연예인 만나면 안 돼요? 뭐 아닌 건 아닌데 뭐 그 과정이 뭔가 명예스럽거나 뭐 좀 그러면 좋은데 뭔가 창업자가 당당하게 활동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좀 뭐 법적인 문제를 안거나 뭐 그런 게 좀 아쉽죠. 근데 두나무도 뭐 자전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높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두나무가 사실 뭐 사업 안 되거나 뭐 신사업 이런 걸로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아쉽긴 하겠죠. 이게 생각보다 성과가 많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정부 규제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불법도 아니고 이게 합법도 아닌 되게 애매한 영역에서 세금 추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다 명확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만약에 정부가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불법이야라고 해버리면 이건 진짜 모든 게 다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이러지 말란 법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워낙 이제 코인 관련해서 사고도 잦고 또 그걸 증권으로 봐줘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가장 큰 리스크는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만 아니면 저는 뭐 정말 저희가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나. 많이 부러운.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두나무 실적을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방금 용신 말한 대로 두나무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뭐 정부 규제는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어쨌든 전년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비교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기업 가치라는 데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투자한 VC들이 어쨌든 두나무가 엄청 실적 잘 냈을 때 크게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재미를 보셨을 텐데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두나무 투자가 VC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어요. 네. 그리고 이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네. 좀 재미있는 파트 위주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짚어주십시오. 네. 2021년에 대박을 터뜨린 VC다 하면 거의 10중 8구는 두나무에 투자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두나무가 2013년에 처음 기관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가 6, 7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20조까지 찍었었으니까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회사이고요. 당연히 VC들에게도 엄청난 수익률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VC 중에서도 카카오벤처스의 스토리가 제일 흥미롭고 좀 극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두나무의 첫 기관 투자자거든요. 2013년에 두나무 기업 가치가 7억밖에 안 될 때 2억 원을 투자한 데가 바로 여기고요. 이때 두나무 주식이 주당 40원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샀으면 정말 너무 부러워요. 아유, 황내 꿈꾸지 말고 일 열심히 합시다. 농담이고요. 네. 네. 참고로 나중에 가장 비싸게 두나무 주식을 산 게 하이브인데 주당 59만 원에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카카오벤처스가 투자했을 때는 근데 심지어 업비트가 나오지도 않았을 시점이었어요. 뉴스메이트라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였고요. 이때 카카오벤처스 대표였던 임지훈 전 대표가 투자를 했고 이 얘기를 SNS에 썼어요. 그냥 뉴스메이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송치영 창업자랑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서 묻지마 투자를 했다. 이게 되게 두고두고 화제가 됐어요. 진짜 전설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덕분에 카카오벤처스는 나중에 2021년에 두나무에 투자했던 펀드를 청산하면서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요. 2021년 VC들이 되게 좋은 성과를 낸 곳이 많은데 거의 투톱에 속하는 성과였어요. 그 나머지 하나는 본엔젤스인데 여기 성과는 배민 엑시스로 나온 성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좀 재밌는 거 하나는 이때 임지훈 전 대표가 800억이 넘는 성과급 소송을 카카오벤처스에 냈었거든요. 이게 액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큰 것도 다름 아닌 두나무에 투자한 펀드의 성과급이기 때문이다. 그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뭐 이런 거였죠. 예, 맞습니다. 근데 주나요? 줬나요? 그래서 카카오. 아마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 밖에도 재밌다. 좀 왜? 주기로 했으면 줘야죠. 제 말이요. 갑자기 왜 안 줘? 바로 얘기하시죠.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왜 주기로 하게 됐는지 얘기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밖에도 좀 다른 곳은 어땠는지 살펴보자면요. 우리기술투자라고 여기도 두나무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가 갖고 있던 지분의 가치는 4천억 수준에서 8천억으로 올랐고요. 하나투자증권이 갖고 있던 지분의 가치는 600억에서 6천억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서는 261억의 성과급을 받은 개인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죠. 이것도 두나무 투자의 성과급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벤처 투자 업계의 역대급 기록이란 기록은 다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2021년에 20조 고점을 찍고 2022년에 뚝 떨어졌다는 건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3조로 떨어졌다는 평가까지 있어요. 근데 진짜 막판까지도 두나무는 다들 투자를 못해서 날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누가 고점에 파는 데 성공했을까? 지금 시점에서 누가 아직 주식을 들고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약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재밌네요. 역시 이렇게 투자하고 약간 그 재미 본 얘기가 정말 재미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두나무에 투자한 VC가 어디예요? 예. 일단은 20곳 좀 안 되게 있는데요. 좀 재밌게도 두나무의 투자 유치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또 서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기별로 좀 세 부류로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세 가지 시기는 첫 번째, 두나무가 업비트를 만들기 전 이때 투자한 곳들. 두 번째, 업비트 출시 직후 1차 코인 열풍 때. 이때 투자한 곳들.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코인 열풍 때 투자한 곳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자세히 아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VC들이 눈치를 많이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좀 들은 건데 안에 심사역이 그 우리나라 VC들 대부분 모태 펀드로 이렇게 펀드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태 펀드에서 VC 심사역들을 쫙 불렀대요. 부르고 지금 정부의 방침이 지금 코인에 대해 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LP들이 GP들에게 GP 운용사들에게 함부로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뭐랄까 이게 윤리 같은 건데 투자 윤리 같은 건데 왜냐면 돈을 맡겼으니까 끝까지 그걸 맡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왜냐면 중간 중간에 간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운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네가 직접 하지 왜 그러냐라고 해서 보통 간섭을 안 하는데 그때 이례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놓고 코인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혹시 이 중 코인에 투자한 분은 이쪽으로, 코인에 투자 안 한 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주세요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때 심사위원들이 얼척이 없었다고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진짜 웃기다. 이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하라는 거야? 그럼 줄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냥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로서는 이게 줄타기를 한 거죠. 원래 그걸 간섭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모태펀드는 정부의 돈이니까. 그래서 근데 VC 심사역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눈치를 봤어요. 근데 다들 투자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때 못하다가 왠지 또 정부가 또 말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떨 때는 풀어줬다가 안 풀어줬다 해서 안 풀어줄 때는 좀 가만히 또 풀어주는 것 같으면 우르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런 뒷이야기가 있는데 네. 재밌다. 네. 일단 제일 재밌는 거 이게 더 재밌어요. 이걸 두나무가 업비트 내기 전에 아마 증권 플러스라든지 뉴스메이트 이런 걸 할 때 VC가 좀 어느 회사들이었나요? 일단. 그때 투자한 데가 한 4군데 있습니다. 카카오벤처스, 우리기술투자, 퀄컴벤처스, 카카오 이렇게 4군데이고요. 일단 카카오벤처스는 그때 당시 이름은 K큐브 벤처스였죠. 여기가 맨 처음에 두나무에 투자했는데 이 에피소드 여기는 앞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우리기술투자랑 퀄컴벤처스가 합쳐서 20억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그때 심지어 펀드가 아니라 본계정,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했는데 또 나중에는 이걸 불려가지고 우리기술투자만 30억까지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또 펀드가 아니면 굳이 빨리 처분해야 될 이유도 없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도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 남아있는 곳이고요. 퀄컴벤처스는 외국계 투자사인데요. 여기는 나중에 그 2차 비트코인 시즌2 때 하나투자증권에 지분을 전량 넘겨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좀 조용한 승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2015년 9월에 카카오가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재밌게도 이 투자를 담당한 인물도 임지훈 전 대표예요. 이분이 카카오벤처스에 있다가 카카오 대표로 넘어갔거든요.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더 해드린다던 네. 얘기가 이 파트에 나오는데 사실 이때 임지훈 전 대표가 카카오 김범수 이장이랑 카카오벤처스를 퇴사하더라도 그 K큐브 1호 펀드를 청산할 때 성과급을 받는다. 이런 계약을 했대요. 원래는 퇴사하면은 성과급을 안 받거든요, 거의. 근데 이때는 되게 특수한 경우고 임지훈 전 대표 본인 의지로 카카오벤처스를 그만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그때는 맺었는데 이게 훗날에 800억 규모의 성과급 소송으로 어마어마한 걸로 돌아오는 돌아왔네.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아무튼 이때부터 두나무는 카카오랑 인연을 맺어가지고 증권플러스4 카카오 이런 걸 내게 됐고 또 그다음에 카카오 공동대표 출신인 이서구 대표도 영입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많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이거 살펴보는 재미가 아주 큰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업비트를 출시한 직후에 이제 들어온 VC들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2017년에 투자한 곳들이고요. 이때부터는 구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1차 구주 전쟁이라고 1차 구주전쟁.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직은 전쟁은 아닐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아무튼 구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차 시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몇몇 VC들이 두나무 구주를 샀는데 대부분 업비트 출시한다는 걸 보고 베팅했을 걸로 보이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다시 뭐 크립토 윈터도 왔고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 규제도 약간 이쯤부터 다시 심해졌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또다시 투자를 받은 이력이 없어요, 두나무가. 네, 제가 재밌었던 건 이 1차 구주 전쟁 시기에 투자한 VC들 중에서 좀 소위 적절히 약간 치고 빠진 곳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VC 중에서 아직 펀드가 확실히 청산되지 않은 데가 많아가지고 아주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VC들 펀드 만기가 7, 8년인 경우가 제일 많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기간은 또 5년 안팎인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017년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슬슬 약간 청산을 할 시기가 온 곳이 또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자세한 건 이따가 결과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때 구주 매매가 활성화됐던 게 신규 투자액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신주 매입하면 되는, 신주 발행하면 되는 건데, 근데 워낙 이때가 사실은 정부의 스탠스라든지 규제가 가장 불확실성이 큰 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구주 매입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줄 세우기도 혹시 이때 이루어진 건가요? 이때 대략 이때고 이때보다 조금 더 뒤 뭐 이런 식이었죠. 이때 그 어쨌든 가장 그 전 정부였는데 가장 강경한 발언을 내세웠어요. 정말 뭐 없어질 수도 있다. 가상거래소 뭐 이런데 어떻게 투자를 해? 예. 그리고 뭐 정말 온갖 그 악성 얘기를 다 뭐 이렇게 쏟아냈던 그런 식인데 당연히 여기 근데 다들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VC들도 나름 야성이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오래 살아남은 들은 이게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이게 언젠가는 법이 바뀌고 스탠스가 바뀐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흔히 말해 이제 야수의 심장, 사자의 심장 가진 사람들은 구주라도 사는 거죠. 예. 나중에 해결하자. 그러니까 뭐 대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2차 구주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시기에 투자한 VC들은 좀 어떤 곳이 있었나 뭐 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2020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이때 코인 열풍이 다시 불어서 비트코인 시즌2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야말로 두나무 구주전쟁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상자산 열풍이 진짜 무서웠고 뭐 두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와 업계를 나란히 할 만한 실적을 냈던 때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거의 아무리 비싸도 두나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던 때였던 것 같고 하이브랑 지분 수합을 할 때는 기업 가치가 20조 맞아. 찍었고요. 이때 투자한 곳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선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퀄컴 벤처스의 구주를 약 580억에 인수를 했는데요. 퀄컴 벤처스가 6% 조금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다 한화투자증권에 넘긴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 6%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 VC인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IMM 인베스트먼트 이런 곳들도 프로젝트 펀드를 따로 만들어가면서 두나무 구주를 샀고요. 그리고 알토스 벤처스 여기는 보통 시리즈 A 즈음에 투자를 하는 좀 초기 투자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두나무 구주를 샀더라고요. 예, 이거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TS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세연창업 투자, 하나금융 투자 이런 곳들이 다 두나무 구주를 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고요. 지금 이 2차 구주 전쟁에 참여한 VC들은 사실 가장 높은 가치의 두나무 구주를 산 상태겠죠. 그래서 일부 VC들은 구주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좀 큰 이익을 못 받거나 그게 아니라 손실을 본 투자사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 생각에 좀 이렇게 활황이고 굉장히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이 워낙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정부 규제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때. 그래서 은근히 은행 계좌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정부가 좀 용인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두나무 쪽에 경영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당시 집권당이 좀 우호적인 편이었다.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나마 그래도 해봅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열려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 두나무가 사실은 그 대대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돈 너무 몇 조만 버는데 돈이 몰려온다. 지금 무트펀드 1년 예산 1조 원이 안 된단 말이죠. 영업이익이 3조 원이에요. 이게 투자 유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유치해봤자 그 희석만 되지 창업자 입장에 전혀 좋을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투자하는 사람들께 이제 돌려막기 하는 거죠. 너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래서 좀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너무 재밌는데요. 용식님 코멘트들이 너무 재밌는데요. 아니, 나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죠. 투자사 중에서 확실하게 가장 많이 수익낸 데가 어딘가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죠. 세 군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어디죠? 같아요. 퀄컴 벤처스, 스톤브리지 벤처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세 곳인데요. 퀄컴 벤처스는 극초기에 투자한 곳이었죠. 네네네. 첫 번째 시기에. 그래서 2015년에 투자해서 2021년에 하나투자증권에 팔았는데 투자할 때 두나무가 프리밸류 그러니까 투자 전 기업 가치로 125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하나투자증권에 넘겼을 당시에 프리밸류로 1조 원이 좀 안 되는 정도.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에 비하면 지분 가치가 최소 70배는 오르지 않았을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1차 구주 전쟁 때 인수를 했는데 프리밸류 1,000억일 때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 두나무 지분을 다 청산하면서 투자 원금 대비 50배 수익을 올렸다고 하고요. 이 관련 펀드는 청산 수익률이 38% IR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톤브리지 내에서는 최고 수익률을 낸 펀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여기도 스톤브리지랑 같은 시기에 구주를 샀는데요. 두나무 가치가 프리 500억 원일 때 30억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여긴 재밌는 게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구주를 매각을 했어요. 분산 회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후에 2차 구주 전쟁 때 구주를 샀던 DSC 인베스트먼트, 세한창업투자, 하나금융투자, 알토스 벤처스가 산 구주가 바로 에이티넘 거였고요. 결국에 에이티넘은 투자 원금 대비 100배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 투자를 주도한 게 에이티넘의 김재욱 부사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무려 261억 원의 성과급을 받으면서 연봉킹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멋있네요. 모든 언론에서 연봉킹이라는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삼성전자의 최고위 사장들도
100억 정도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VC 심사역분이 260억을 땡긴 거니까 뭐 정말 뭐 직장인으로서는 뭐 이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럼 나중에 자서전 같은 거 쓰시면 한번 저희가 써드릴게요. 지혜님이 한번 써주시죠. 예, 평전. 진짜 셀러리맨의 새로운 신화 아니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시대의 새로운 그러니까 벤처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뭐 스톡옵션으로 대박친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인더스트리 사이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투자 사이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상은 요 지경. 너무 재밌네요. 이 파트에서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꼽고 넘어가자면 역시 수익을 많이 냈을 걸로 추정되는 곳이 대성창업투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쭤봤는데 확실한 정보를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직은. 왜죠? 왜 안 근데 알려주시죠? 사실 VC의 펀드 정보 뭐 아니면 투자 정보, LP 정보 이런 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두나무는 워낙에 기록적인 포트폴리오라서 2021년쯤까지 성공적으로 청산한 곳은 대체로 그 결과를 되게 세세하게 알려놨는데요. 아직 청산하지 않은 곳은 좀 알려주시지 않았다. 이 정도로 코멘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무래도 되게 좀 대박친 데를 얘기해 주는데 보통 이거는 구주로 이렇게 한 거 같더라고요. 얘기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정말 극 초기에 들어간 회사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아니면 애매하게 물렸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특히 카카오벤처스가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국적기 투자자 중에 사실 퀄컴 벤처스만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죠. 예, 나머지는 아직 두나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곳들은 2021년도에 비교한다면 사실은 주식 평가 손실이 몇천억 원 수준으로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여기는 워낙에 극초기에 투자한 곳이라서 사실 원금 대비해서는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요. 거의 손해를 봤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두나무의 주요 주주들이라서 약간 이런 곳들은 아예 두나무랑 한 배를 타버린 게 아닐까. 웃겼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벤처스부터 좀 찝어보자면 여기는 2021년에 두나무에 투자했던 펀드를 이미 청산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근데 이때 받은 성과 보수가 무려 3,2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성과 보수 대부분을 좀 특이하게 현금이 아니라 두나무 주식으로 받았어요. 이게 이때 두나무 주식이 워낙에 팔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크니까 좀 욕심 같은데 약간 계속 지고 있다는 어쨌든 네, 현물 청산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이례적인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카카오벤처스가 2021년에 갖고 있던 두나무 주식의 가치가 5,400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2022년에는 뭐 아주 일부를 처분한 거를 뭐 고려를 하더라도 1,255억 원 이 정도로 훅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4천억 수준의 평가 손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는 그래서 손해를 봤냐 안 봤냐라고 하면은 조금 독특한 것 같은데 그 원금을 잃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VC들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관리 보수를 받는 게 사실은 그 본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펀드를 운영하면서 관리 보수는 무사히 받았을 거고 다만 뭐 원래 받아야 되는 성과급이 우리는 3,200억 원인데 그게 지금 1,000억으로 줄었다. 뭐 그렇죠. 2차원으로 보면 뭐 손해라고 할 수도 있지 무조건 않을까요? 플러스죠. 이게 무조건 플러스인데 다만 이걸 엄청 대박 칠 수 있었냐 아니면 그게 좀 무색해졌냐 뭐 이 정도 차이지 그냥 엄청 그냥 이걸 본 겁니다. 사실은.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욕심이란 말이 그렇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그룹이 두나무에 가진 지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의미한 지분 아마 재무제표가 같이 인식될 정도로 그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카카오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얘네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좀 파트너 관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재밌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가 있죠. 여기는 사실 두나무 관련주 이런 얘기 나올 때 진짜 많이 언급된 데인데요. 우리기술 투자가 갖고 있던 두나무 지분 가치는 2021년 8천억에서 2022년 3,500억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투자 비용 항목으로 반영이 돼서 2022년 손익계산서에서 수천억 원 적자가 났는데요.
여기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는 그쵸. 어렵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두나무 지분을 30억 원에 산 곳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 이 30억 원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무조건 뭐 이익이 난 거죠. 비교 대상을 어디에 예. 두느냐가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뭐 여기도 독특해요. 여기가 두나무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언론에서 다룬 건 사실 카카오 벤처스 지분까지 약간 산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경우가 꽤 많은데 뭐 카카오만 갖고 있는 걸 꼽자면 10% 이상이고 이게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가 어려웠던 게 2022년 중에 자회사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주식 전량을 넘겼어요. 그래서 약간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하기는 애매했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사업적 협력을 위한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무적 투자 관점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근데 또 이들의 그런 뭐랄까 지금 결과물 또 욕심이다 이렇게만 또 단언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정말 뭐 두나무가 100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쥐고 모르죠. 있으면 뭐 이게 완전 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상황에서 단언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상 확실하게 막 지금 말씀하신 데는 확실하게 손실봤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예. 하지만 이 와중에도 확실하게 손실을 본 VC가 있을까요? 예, 손실 손실 실현이란 말이 조금 있죠. 네. 네. 뉘앙스가 특이하지만 네, 네. 있겠죠? 뭐 대부분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딱 한 곳이 확실하게 거기가 손해를 어디예요? 봤습니다. 네, 세한창업투자라는 아이쿠. 곳인데 네. 여기는 원래 알토스 벤처스의 약간 그림자 투자,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비슷한 곳으로 좀 숨은 실력자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2021년에 두나무 구주를 6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뒤에 이 주식을 급처분을 했는데 2022년 11월에 두나무와 토스의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사채의 만기가 다가와서 뭐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워낙 상황이 급해가지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이 주식들을 싸게 팔았을 거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았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당시 서울거래소 비상장 기준으로 세한창업투자가 갖고 있는 두나무 지분의 가치가 300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진짜 이렇게 팔았다면 300억 넘는 그 수준의 손해를 봤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숙연해지는군요. 그러면 가장 고점에 들어간 투자사도 좀 궁금한데 네. 거기가 좀 상 투자 받다. 어딘가요? 예. 이게 약간 관점에 따라서 여러 군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고점이라고 하면 기업가치 20조, 주당 59만 원의 두나무 지분을 산 하이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이브도 아까 카카오랑 비슷하게 좀 전략적 투자의 의미도 강해서 온전하게 재무적 투자 관점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 중에서만 꼽아보자면 앵커 이쿼티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나무 기업가치 15조일 때 주당 50만 원에 두나무 주식을 샀고요. 뭐 그 외에도 또 제일 마지막에 산 투자자를 꼽아보자면 IMM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나무 기업가치 13조에 2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앵커 이쿼티랑 IMM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C 정보가 잘 공개되는 편은 아니고 해서 정확히 파악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 외에도 지금 두나무 주식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사들이 많기는 많죠. 예, 많습니다. 네. 어디? 그래서 네. 뭐 이 주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GSC 인베스트먼트 뭐 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코멘트를 붙일 수 있는 곳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오롱이랑 IMM은 구주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TS 인베는 재무제표상으로는 펀드 손실이 좀 났어요. 네, 근데 이게 TS 인베 전체 뭐 약간 손익 규모에서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규모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았고요. GSC 인베스트먼트는 일부는 처분했지만 일부는 아직 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별 투자마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약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단계에서 완전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의 좀 뭐랄까 좀 생각거리를 던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말씀드린 몇 가지 경향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극초기 투자사들은 아직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평가 손실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봤다고 말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재밌게도 두나무가 업비트를 낸 직후에 구주를 샀던 이 1차 소위 1차 구주 전쟁 때 샀던 곳들 중에 고점 이전에 적절하게 처분하는 데 좀 성공해서 확정적으로 수익을 낸 케이스가 많아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2022년 이후에 두나무의 성장성을 보고 되게 앞다투어서 구주를 산 투자사들이 정말 많은데 이들 중에 대부분 특히 2021년 이후에 구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평가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투자에서 회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두나무는 사실 반등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두나무는 뭐 그냥 가능성이 잠재력이 너무너무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1차 정상. 1차 정상. 예, 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나무 기업 가치가 급락한 것처럼 좀 급등할 가능성도 사실 너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간이 진짜 풍족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여력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마무리까지 이렇게 깔끔할 수가. 그래서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크게 좀 세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사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살수록 일단 싸게 살면 싸게 나중에 좋고. 처분을 안 하더라도 뭐 당장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무조건 먹는다는 그쵸, 거. 그쵸. 그래서 이익이 이제 되죠. 네. 언제 사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언제 파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 시점에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탁 치고 파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그래도 첫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면 첫째가 그쵸. 훨씬 더 선택의 네. 폭이 많기 압류, 때문에 압류. 셋째는 이게 기다리는 거랑 관리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을 수 있다. 왜요? 일단 사고 파는 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이들이 뭔가 두나무의 가치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뭔가 뭐 미래를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 모델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게 있는데 과연 투자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거의 없거든요. 네. 결국 언제 사냐, 언제 파냐 이게 진짜 핵심이지 않았나. 언제 그래서 사냐가 거의 80% 이상 중요한 것 같긴 그래서 하네요. 저도 좀 재테크 하는 입장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적용할 만한 포인트가 있네요. 투자의 본질은 비슷하니까. 쌀 때 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근데 쌀 때를 아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투자의 어려움이 그래서 아닌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초기 투자가 정말 투자의 꽃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네. 나중에 후기는 돈 있으면 다 했는데 초기는 모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카카오 벤처스라든지 이런 데는 초기 잘 공략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뭐 VC분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임지은 카카오 벤처스 대표가 혁신적 창업자 투자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한 2-30억 규모를 좀 어느 정도 그 기업화에 돌입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VC 투자의 일반적인 방법론이었는데 그래서 보통 얘네는 좀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면 상장 한 2-3년 전에 2-30억 투자해가지고 상장하면 좀 일부 먹는 뭐 이런 게 그 일반적이었는데 임지은 대표님이 카카오 벤처스, K큐브 벤처스죠 거기 활동하면서 이 룰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다라고 하면 2-30억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억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동문들에게 뿌린 거죠. 카이스트 동문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고급 인재들에게 뿌린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사업 모델은 모르겠고 볼 필요도 없고 이 중 한 명은 진짜 대박 친다라고 하고 근데 그 중에 진짜 대박 친 애들이 많이 나왔죠. 뭐 두나무도 나왔고 뭐 굉장히 뭐 게임 회사도 나왔고 SNS도 나왔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초기 투자 방법론을 좀 우리나라에 세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두나무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되게 흥미롭고 소송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야스쇼도 나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뉴욕에 계시나요? 근데 그 임지훈 대표님을 서면 인터뷰한 게 또 저희 맞아요. 기자 아닙니까? 한번 비춰주세요. 적절한 데 카메라 딱 비추고 있어. 그 기사도 아트였어요. 한번 맞아. 보십시오. 진짜 꼭 댓글 달고 댓글 달고 그 기사를 보세요. 임지훈이랑 검색하면 나옴. 1개월 이용권 받고 보십시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결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압류. 굳이 뭐 1개월 이용권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두나무의 실적도 보고 또 두나무에 투자한 투자사들의 히스토리도
사례도 보고 그 마지막에는 투자의 본질까지 한번 훑어보는 굉장히 알찬 방송이었다. 다시 한번 취재를 열심히 하신 우리 조혜리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아스쇼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